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정부가 다시 한번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내면서 걱정이 커졌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가 언급한다는 건 아마도 현실화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전략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인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 또 다시 한번 시끄러워졌어요. 보유세를 또 알고는 있지만 네. 또 언급을 하면서 관심이 커진 것 같아요. 그것도 주말에. 네, 그니까요. 주말은 쉬어야지. 보통 그렇게 주말에 얘기 잘 안 하는데. 현 정부는 주말에 그쵸? 이게 주로 메시지를 내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주말에 내니까 기자분들이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니, 요즘 상담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어떤 거세요, 실제로? 요즘 상담받는 건 집 사야 되나를 제일 많이 보고, 두 번째는 변수가 뭘까? 집값 떨어질까? 근데 집을 사야 되냐는 사실 지속적으로 물어왔던 건데 네. 조금 포인트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세제 개편, 네. 금리 인상, 음, 이게 집값을 떨어뜨릴까? 나 기다려야 돼? 나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 말씀 주셨는데 사실 그동안도 금리 인상을 안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그럼 좀 잡히기도 했나요? 최단기간 보게 되면 2022년이 네.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가 그쵸. 있잖아요. 네. 2022년에 금리가 올라서 네. 집값이 떨어집니다. 고점 대비 30% 정도. 강남도 떨어지고요. 음. 뭐 기억나시잖아요. 둔촌주공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네. 그게 아직 우리 생생해요. 전용 84 분양가가 13억대였습니다. 지금은 동탄신도시가 뭐 20억이 넘는 상황인데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3억대인데도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거 왜 사지? 왜 사지? 집값 더 떨어지는데? 라는 분위기여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아둬야 될 건 이제 반비례 관계는 맞아요. 금리가 올라가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네. 뭐 집 사기 좋은 환경은 아니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항상 집값이 떨어지냐 그러면 과거의 금리 인상기를 보게 되면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럼 2022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속도, 네. 올라가는 속도와 누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볼 때는 이제 네. 인상을 볼 때는 얼마나 누적이 되느냐,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2022년에 파월이 이제 미친 듯이 올리잖아요. 저도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제로금리에서 네. 5.5%까지 올라가는데 1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0.25%포인트, 25bp라고 하는데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네. 보통 베이비 스텝으로 올리잖아요. 네. 0.25, 0.25. 그때는 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울트라 빅 스텝, 기억나. 이게 연속으로 막 나오니까 0.5%포인트 올리는 건 양반이야. 0.75, 1%포인트씩 그쵸. 올리니까 기분이 어때요? 그때 생각하면. 멘탈이 나가잖아. 이거 뭐지? 어떻게 되지? 이게 불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돼? 몰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리는 올라가네? 대출이자 부담 늘어나네? 안 보이니까 이제 팝니다. 이게 네.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깜깜한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끝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100m가 남았는데 깜깜하면 안 보이면 그게 엄청 무섭잖아요. 그렇죠. 200m 남았는데 빛이 보여. 라고 하면 무섭겠습니까? 그 빛을 보고 그냥 가면 되죠. 묵묵히 가면 되니까.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건 안 보이는 거거든요. 2022년에는 안 보였어요. 파월이 언제까지 올릴지. 특히 2021년에는 파월이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맞아. 3년 동안 안 올린다고 해서 저도 그건 믿고 이제 금리 안 올린단다 하다가 2022년에 저도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대입을 해보게 되면 한 번, 두 번 정도 올리는 거 뭐 그래. 그 정도야 뭐. 우리 어차피 지금 기준금리가 2.5% 한국은행. 네. 대출금리가 하단금리가 4.5% 정도 되잖아요. 어차피 차이가 나.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한 번, 두 번 정도 올라가는 거로 치명적인 영향을 저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다 예상하잖아요. 우리가 그 올해 두 번, 그렇죠. 내년에 두 번. 이제 그거는 기준점이에요. 그거보다 안 올리면 안도하는 거고요. 더 올리면 이제 긴장하는 건데 속도가 0.25가 아니라 처음 올릴 때 0.5%포인트 50bp를 올리네? 네. 그때는 이제 멘탈이 흔들리죠. 야, 이거 뭐지? 야, 이러다가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나? 심리가 달라지는데 0.25, 0.25 두 번 올리는 걸 예측 가능한 범위고 누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압력을 살짝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겠으나 그렇게 하락 전환하기는 어렵다. 한계가 있다. 근데 2022년처럼 네. 첫 스타트부터 이제 0.5 빅스텝 끊고
또 빅스텝 끊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이 이제 달라지죠. 곤란이 됩니다. 말씀 중에 동탄 말씀 주셨는데 정부가 최근에 어쨌든 보유세를 언급하면서 했던 말이 어쨌든 이 반도체 보너스라고 하죠. 그게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거를 막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보유세나 네. 뭐 이런 세제는 계속 얘기는 해왔지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머니 무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식 팔아서 집 산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 주식 상승이 지지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머니 무브 한다는 거는 살려야 되는 주식 시장은 내려앉고 잡아야 되는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은 이제 올라간다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충분히 근거는 있죠.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수급 밸런스 안 맞잖아요.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고 유동성도 많다? 유동성이 무슨 유동성이 많냐면 추경도 했고 성과급도 받았고 주식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상담하다 보면 이제 30대들이 이제 주로 주 구매 연령이 30대입니다. 요즘은 40대, 50대 분들은 거의 연락 안 옵니다. 그래요? 30대 분들인데 30대 분들한테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의외로 돈이 많습니다. 그래요? 막 5억, 10억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받았나? 네. 라고 하면 아니랍니다. 뭐 어디라고 하면 이제 주로 주식. 그래요? 하이닉스 삼성을 이야. 하이닉스를 20만에 사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 1억을 묻어뒀는데 뭐 10배가 올랐다든지 이런 그럴 수 돈인데 있네요.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하이닉스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팔고 집을 사야 될까? 못 빼는 거지. 못 빼는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거리가 그거예요. 집이 필요한 건 알겠어. 알겠고 사고는 싶은데 주식을 내가 지금 빼기는 아깝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고민거리인데 주식이 본격적으로 조정장이 되면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금이 많이 몰려들 것 같아. 네. 이게 아마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아마 고민하는,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세제 개편하고 맞물리는 게 세제 개편으로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세제 개편을 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꿔 이제 거주만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면 주식 팔아서 집 사는 사람이 안 살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다는 거고 또 우리 국민들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막 가르치는 느낌? 지금 분위기가 영끌 아니잖아요. 영끌 아니에요. 아니죠. 2021년 분위기 기억나시잖아요. 네. 너 아직도 안 샀어? 너 전세 살면 지금은 큰일 그리고 나. 연골도 안 돼. 연끌도 안 돼. 네. 그러니까 뭐 대출도 안 나오지만 네. 분위기 자체도 자금이 되고 필요하신 분들이 자금에 맞춰서 사는 거지 계획에도 없고 돈도 없는데 대출도 안 나오나 무리하게 막 너도 나도 내 친구 샀는데 나도 사야지 이런 분들은 저는 요즘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집이 하나 있는데 하나 더 사야 돼. 별로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 때문에 집을 산다는 사람들은 이제 필요하고 자금이 돼서 준비된 사람들이 사는 거고 많은 국민들이 다 주식에서 빼서 집을 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하나 있거나 두 채, 하여튼 유주택자들은 주식 쉽게 안 뺄 거예요.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2년, 3년은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 시장에 더요. 그러니까 이 돈을 빼서 모든 돈이 부동산으로 와서 집값을 막 폭등시킨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정 부분 들어올 수는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제 맞고 싶잖아요. 그렇죠. 빼지 말고 집 사지 말고 빼지 말아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식 시장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주고 뭐 노조 문제가 있으면 또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게 보완을 해주고 입법 지원을 해서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하이닉스도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성장률이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주면 주식을 왜 빼? 주식이 부동산보다 더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집중을 해야지 그걸 말하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세금은 이미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약간 명분 찾기가 아닐까.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신경 쓰이잖아요. 한강벨트의 조세 저항이 야 이거 이대로 올리게 되면 2028년 총선이 걱정이 돼. 그럼 거기에 따른 약간 명분 쌓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한마디로 세금은 올리고 싶고 증세는 하고 싶은데 요건 먹기 싫은 상황인 것 틈만 같습니다. 나면 그 세제 강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해오면서 계속, 네, 눈치 간복이. 싸움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언제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인 거잖아요. 네. 뭐 다음 달에 나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네. 한번 이제 현실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포함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이제 종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세금이 취득세, 그렇죠. 보유세, 보유세. 양도세, 맞습니다. 보유세도 이제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네.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그럼 취득세는 이미 중과세거든요. 음. 합리적 조정이라고 했어요, 정책실장이. 네. 그래서 그걸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합리적 조정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서 물꼬를 터주는 거야? 드디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도 불로소득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 얘기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과세를 내릴 가능성은 저는 0%라고 보고요. 0%요? 이제 그런 거는 나올 수 있죠. 청년들, 네. 30대들이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표적으로. 그러니까 30대들이나 청년들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뭐 감면 혜택을 좀 더 준다든지 그렇게 핀셋으로 네. 예외 조항을 하나 둘 가능성이 높겠다. 취득세는 그 정도로 좀 던지지 전체적인 세율이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보유세, 그렇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인데 재산세를 건드릴까 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재산세 상한을 뭐 없앤다라는 뉴스도 나오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재산세가 부담스러운 게 보편 타당하잖아요. 집 가진 사람은 다 재산세 대상이에요. 그렇죠. 지방에 집 가진 네, 사람들도. 그러면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현실적으로 전선이 너무 확대돼. 적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없앤다는 얘기는 재산세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가 아파트는 우리가 많이 올릴 거니까 상한선을 없애버리고 많이 올릴 준비해 라는 시그널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지방에 집 가진 사람들은 크게 걱정하실 그래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고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종부세를 올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는 방법. 네. 두 번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법. 네. 이게 할인율이에요. 네. 60에서 100%입니다. 그러면 공시가격에서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합산을 하죠. 네. 그래서 1주택자들은 12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고요. 다주택자들은 9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남잖아요. 너 이 돈에 대해서 과세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입니다. 네. 60에서 100%인데 MB 정부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여기 할인율이 생깁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는 80%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60% 내립니다. 네, 이거는 정부가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만만해. 카드긴 하죠. 네, 무섭고 제일 만만해. 응. 그다음 세율. 응.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올렸죠. 네. 공시가격 올리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 올리고 세율 올렸는데 결과를 봤잖아요. 2022년 대선에서 졌습니다. 네. 그러면 반면 교사는 할 거잖아요. 야, 세율을 건드리기에는 어떨까라고 하면 여당에서 세율은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그럼 국회에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그래 세율 올리자라고 할까요? 세율을 올리게 되면 이번에 올리면 내년 2027년 12월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집집마다 이제 배달이 되거든요. 그렇죠. 5개월 후에 4월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예요.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은 세율 인상에 동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내 밥줄이 떨어지는. 그렇죠. 반대합니다. 뭐 이 반대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이제 야당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우리만 욕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같이 해라고 하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세율을 올리는데 동의를 해줄까요? 야, 왜 우리를 끌어들여? 니들 단독 처리해. 요건 니들이 다 먹어. 우리는 니들이 올리면 좋아. 표는 우리한테 오니까. 그러면 세율은 현실적으로 저는 동의받기는 힘들겠다. 그러면 공정시장 가격 비율과 공시가격이 있는데 네. 제일 만만한 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니까요. 지금 60%라고 했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 때로 올리면 80, 80. 문재인 정부는 95예요. 80으로 올리면 그냥 효과가 그냥 크게 그래요. 60에서 80 좀 올라가잖아요. 파격적인 어떤 충격파는 주지 않잖아요. 약해? 라는 뉘앙스를 줄 수도 있고 95% 정도 올리면 네. 아파. 아파. 60에서 95니까 아프잖아요. 크죠.
이걸 과세 표준을 과세 금액을 100으로 본다면 95면 95억을 과세하는 거고요. 60이면 60억을 과세하는 거니까 크잖아요. 크죠. 아파. 근데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문재인 시즌2. 야, 똑같이 가는구나. 라는 건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저는 90%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아프게 해야 되는 네. 상황인 거네요. 양도세는 중과세 했잖아요. 취득세도 중과세잖아요. 네. 대출 규제 했잖아요. 다 했어. 지역 규제도 그치. 하고, 네. 토지 거래가도 했고. 근데 남은 게 보유세 하나인데, 이거를 약하게 때리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올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그 패턴, 핀셋 규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한 번 올리는데 네. 95% 올리면 진짜 안정이 될까? 그게 의문이죠. 의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 자 60에서 95% 올려요. 어디가 제일 아플까요? 어느 지역이 가장 아플까요? 지역을 보게 되면 서울 내에서 어딜까요? 아무래도 비싼 그렇죠. 비싸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강남 쪽 아니겠어요? 그렇죠. 강남. 그다음 한강벨트가 음. 아파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집값이 강남 집값이 최근에 뉴스 보면 강남 상구, 용산구 얘기 나오던가요? 많이 안 나오죠. 안 나오잖아요. 동탄이 많이 나오죠. 동탄이 나오지. 네. 그럼 강남은 지금 주간 상승률이 0.2%대에서 왔다 갔다 해요. 0.2, 0.3, 요 정도 그렇죠. 올라는 가는데 네. 파격적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거래량이 많지도 음, 않고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끝났어요. 지금은 그냥 그 정도로 하반기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문제는 동탄이잖아요. 그쵸. 외곽 지역들 서울 외곽, 노도강, 금관구. 이번 주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성북구 성북구. 0.4%. 그렇더라고요. 동탄은 2.2 네. 주간 상승률이. 다시 봤어 숫자를. 그러면 동탄만 보자고요. 2.2인데 동탄의 보유세를 60에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95%로 올린다고 해서 동탄이 얼마나 아플까요? 20억 아파트라고 치면 지금 보유세 20억 정도면 그쵸. 보유세 얼마 낼까요? 한 500만 원? 500? 500도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3, 400? 3, 400? 그것도. 네. 거기서 올려본들 300 내는 사람이 500 못 낼까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집 팔까요? 그렇진 않겠지. 그 수준은 그냥 아니죠. 화를 내면서 에잇 하면서 에잇 내겠지. 하면서 내고 네. 집은 가져가겠지. 음. 힘들게 샀는데 그 200만 원, 300만 원 때문에 팔겠냐고. 그럼요. 결국에는 증세는 하는데 집값 안정 효과는 저는 크지 않다. 근데 강남 쪽은 좀 아프죠. 그럴 수 있죠. 집값 거기는. 최근에 많이 안 올랐는데 보유세 부담이 있으면 짜증나. 다주택자는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세. 양도세, 그렇죠. 거기 막히니까 매물도 안 나오겠다. 조세 저항. 짜증나니까 이게 표로 심판하게 되니까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부가 원하는 주택 시장 안정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는 보유세가 지금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라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어떤가요? 이게 실효세율이라고 하는데요. 실효세율만 보게 되면 뭐 낮게는 나옵니다. 실효세율이 뭐냐면 집값 대비 이제 보유세의 네. 비중인데, 자 우리 보게 되면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네. 이걸 합친 게 보유세예요. 보유세. 그러면 전국 반평균 성적 평균을 보게 되면 높게 나올까요, 낮게 나올까요? 그냥 뭐 적당하게 낮게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전국 평균이 중요할까요? 강남에 우리 애가 만약에 강남에 있다면 강남 평균이 중요할까라고 한다면 강남 평균은 높겠죠. 네. 전국 평균은 낮겠죠. 네. 그러면 보유세도 재산세는 전국에 있는 지방에 우리 부모님 집도 포함될 거잖아요. 네. 30년째 안 올랐어요. 그럼 거기는 보유세 얼마 나올까? 거의 안 나오잖아요. 4%거든요. 종부세 대상이. 노무현 정부 때는 1%였다가 지금 4% 됐는데, 그럼 나머지 96%는 세금이 거의 안 나와요. 재산세 얼마 몇십만 원 나오지도 않아. 근데 이거를 전체 평균을 내니까 낮게 나오는 거고. 그럼 종부세만 가지고 고가 아파트만 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가 저는 높지 않다. 낮지 않다. 낮지 않다. 높게 나오고. 그러면 다 합치잖아요. 세부담 상한, 네. 뭐 GDP 대비, 취득세, 양도세, 양도세. 보유세를 다 합치면 네. 우리가 3위입니다. 영국이 1위고요. 미국하고 일본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네. 세부담은. 그러니까 저는 필요한 통계만 딱 가지고 와서 실효세율만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는 너무 속보인다. 하려면 우리가 네. 다 모든 세금 부담을 다 하는 게 맞다. 그럼 역설적으로 좋아, 보유세 올려, 종합부동산세 올리는 거 오케이. 네.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내려줘야죠. 그래야 매물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못했고요. 이번에도 못하지 않을까. 사실 다주택
진짜 팔라고 이러는 건데 결국에는 잡으려고. 근데 뭐 어떤 그런 뭐 부정적인 걸 다 차치하더라도 보면은 팔아도 양도세,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대로 중과세. 사려 해도 보유세. 그럼 결국에는 이 부담은 매물이 없어질 거고 수요자들한테만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거죠. 왜냐면 집 구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지금은 지금 또. 전세가 문제죠. 네, 전월세나. 너무 그러니까 뭐 늘 집이 비싸고 못 살 때는 전세 월세까지 가지만 요즘은 또 다른 심각성인 것 같거든요. 이게 네. 최근에 이제 30대들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과거에는요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전월세는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하지는 않았던 것 트리플 같아요. 상승은 그쵸? 없었어요. 네, 네. 지금은 트리플이잖아요. 음. 집값, 전세값, 전세값, 월세값. 월세. 과거에는 집값이 올라가면 전세가 안정이 됐고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이 안정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집값은 안 올랐는데 오히려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서 올랐죠. 전세난이었는데 네. 지금의 전세난은 그때보다 더 아픈 게 일단 매물이 없어. 전세 매물. 그러니까요. 아, 진짜 집이 없어서 살 데가 없다는 말이 나오겠더라고요. 오기 전에 제가 그 인터넷으로 SK 네. 북한산 시티 성북구에 있는 네. 3,300세대 아파트인데 보는데 매물 그러니까 매매 매물 네. 57개가 나왔는데 전세 매물은 3개가 있더라고요. 월세는 1개. 3,300세대에 전세가 3개가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없어. 네. 매물도 없고 가격도 올라가. 월세 가격도 올라가. 매매 가격도 올라가. 지금 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30대들이 느끼는 체감 강도는 거의 지금 뭐 멘탈이 집 구한 맞아요. 사람. 오늘 네. 제가 만난 30대는 보니까 집을 샀어, 작년에. 용인에. 그나마 자기는 다행인데 어떤 느낌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약간 울타리에 갇힌 느낌? 그래요? 나는 상급지로 가지도 못하고 다행히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 울타리에 들어오지 못한 내 친구들은 지금 아웃선이다. 전세도 없고. 그렇죠. 박탈감도 느끼고 박탈감도 없는 있고. 사람. 자기는 그나마 다행인데 자기는 여기에 영원히 갇혀 있을 것 같아. 왜? 상급지는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 30대들이 느끼는 불안은 집을 사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그럼 전월세라도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가 불안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앞서서 머니 무브 네. 걱정하면서 뭐 집값 올라가는 거 걱정하는데 저는 전월세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정책의 모든 게. 사실 전세 월세가 안정이 되면 안 사도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집을 사요. 전세 가고 그렇죠. 월세 가서 주식 투자 잘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주거판이 흔들리다 보니까 의식주인데 식은 이제 물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주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이 불안하면 사실 왜냐하면 요즘 출산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각 기업마다 출산율도 실제로 높아졌고 결혼하는 세대들도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는데 문제는 집이 또 이러면은 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는 해요. 그게 문제예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결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늘었죠. 2025년에 서울에 혼인신고 하신 분들이 49,000쌍. 네. 코로나 팬데믹 때 3만인가 3만 5천이었어요. 2024년에는 4만 2천쌍. 네. 올해는 5만이 넘을 것 같아요. 이게 가구수 분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탄생하는 거예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수요도 있으나 가구수 분화가 되는데 서울의 입주 물량은 계속 줄어요. 올해가 그나마 양반? 네. 올해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내년은 더 줄어들고 2028년, 2029년은 더 줄어드니까 입주 물량은 줄어드는데 가구 수는 분화가 되니까 이게 전월세 문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고 2022년, 2023년에 전세 가격 떨어졌을 때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2+2 4년이 돼서 2026년부터 튀어나오거든요. 그게 한 5만 세대가 됩니다. 내년까지. 그럼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멸실 가구도 또 늘어요. 그쵸. 서울시 하반기에 멸실이라는 게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있던 집이 없어집니다. 이게 한 2만 세대가 넘거든요. 그럼 이게 모든 걸 종합하게 되면 30대들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 팔아서 성과급 받으면 집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들게 만들어주는 게 정책인 그렇죠. 거지. 하지 말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 우리 애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정부가 국민들한테 너 부동산 집 사지 마라고 해서 될 일입니까? 이게? 그럼요. 소장님, 그런데 이게 이미 가능했으면 됐겠지만 맞춤형 세제, 그러니까 맞춤형으로는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맞춤형도 있지만 요소별로는 좀 더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양극화도 심하기 때문에.
지방하고도 심하지만 서울 내에서도 되게 많이 심하고. 이게 맞춤형이라는 게 이제 저도 계속 강조를 하고 다른 교수님들,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공통점은 있어요. 아, 보유세를 올려. 대신 거래세 내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집 가진 사람들 중에 팔 사람들은 팔아야 되잖아요. 입주 물량은 어차피 안 나오는데 네.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올 상반기 5월 9일 전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파는 건 네.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2달, 3달 급매물 나오다가 1월 가격으로 다시 원상복구 돼버렸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제 주변에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이 달라진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40대, 50대들이 이제 50대, 60대가 됐거든요. 네. 은퇴할 때가 됐고 은퇴했어. 근데 집이 두채, 세채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나 이 끝까지 쥐고 갈래? 라기보다는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잖아요. 팔아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 요즘 부모님들 세대, 저희 세대들도 마인드가 틀려져 가지고요. 맞아요.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걸리는 거거든요. 야, 너 돈 많이 벌었으면 양도세 내야지라고 하는데 82.5%는 도저히 못 내겠다는 거고 50%도 아깝다는 거예요. 왜? 내 집이 이제 20억이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내 노후 설계도 해야 그렇죠. 되고 우리의 결혼 자금도 해야 되는데 50% 10억은 내라고 하면 사실 망설여지거든요. 망설여지죠. 그래서 저는 양도세는 좀 깎아주자. 그냥 깎아주기는 힘들다? 명분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조건을 만들자. 네. 서울집을 팔고 지방 가시는 분들은 면제해주자. 그럼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사면 면제해줘도 되잖아요. 서울 수요 하나 분산이 되니까. 저렴하게 파는 사람은 그만큼 또 깎아주자.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 수 있거든. 아니면 팔고 그 돈을 주식계좌에 몇 년 동안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사람은 할인을 해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걸 고민 안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 어찌됐든 아파도 알고 갈 건 알고 가야 되니까 하반기에 이제 남은 것들 중에 뭐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집을 사고 팔 때 체크를 좀 해야 한다.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하반기 변수 두 가지죠. 이제 정책적인 변수와 네. 금리가 있는데 정책적인 변수는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집 가진 사람들 얘기니까 지금 신혼부부들, 무주택자, 30대들이 집 사는데 세금을 지금 당장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보유세 50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좀 보유세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이제 금리예요. 우리 금리는 좀 모니터링 하자. 올해 은행권에서는 2번 인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최소 한 번에서 2번입니다. 2번이 노말이에요. 내년에도 2번이 노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포인트 100bp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대출금리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작은 계획 세운 것보다 어떻게든 대출이자 부담은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죠. 그러면 항상 보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집 사는데 원리금 상환이 200이에요. 200이야. 그러면 여차하면 30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럼 300에 맞춰서 내 자금 능력, 우리 배우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지? 남편 용돈 좀 줄이고 해외여행 2번 갈까 1번 한 번 가고 가고 외식 뭐 줄이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럼 괜찮아요. 근데 200이 마지노선이야. 네. 여기서 더 늘어나면 진짜로 남편 용돈도 이제 줄일 만큼 줄였고 해외여행 이제 어차피 안 가는 거고 애 학원 또 줄일 만큼 줄였어. 이런 분들은 자금 계획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럼 200이 아니라 150. 이렇게 맞춰서 지역을 옮긴다든지 네. 면적을 전용 84에서 전용 59, 34평에서 25평으로 하든지 뭐 지역을 아예 경기도로 가든지 네. 전략을 좀 바꿔서 전 리스크 관리는 이제는 해야 된다. 집값이 우리 착각하는 게 영원히 무조건 계속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요. 우상향이라는 게 지금보다 10년, 15년 후에 올라가 있다는 거지. 그 과정을 보면 주식하고 똑같잖아요. 출렁출렁 되거든요. 출렁될 때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결국에는 못 버티고 집어 던집니다. 이게 2022년 같은 경우는 1년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게 1년 만에 집값이 회복이 될지 그렇죠.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보수적으로 대출은 잘 안 나오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금 계획은 좀 보수적으로 세우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주택자들은 이제 두 가지 길입니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분, 나는 그냥 사겠다는 분이 있는데 사겠다는 분은 저는 사시라고 합니다. 그냥 사세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사라 이런 뉘앙스세요? 그렇죠. 아니 하이닉스하고 똑같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때 살 걸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응, 응. 근데 조정될 수는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조정이 들어갔어. 집값이? 그런 문제가 달라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꺾였느냐, 하락을 하느냐, 안 꺾였냐는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 꺾였어. 네. 그럼 언제 꺾일까? 꺾이면 얼마나 떨어질까? 떨어진 다음에 얼마나 지속이 될까는 모르는 영역이니까 아직 안 꺾였는데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건 저는 좀 무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자금에 맞춰서 자금 계획 보수적으로 세워서 면적을 줄이든지 네. 지역을 옮기든지 내 집 마련해서 주거 안전판은 해야죠. 투기하자는 게 아니라 왜? 한 2년 후에도 전세 또 올려줘야 될 것 같잖아요. 4년 후에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게 전세 월세가 단기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뾰족한 대안도 없고 인식 자체도 이제 정상화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답이 안 나온다면 주거 안정은 저는 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꺾였어. 집값이 떨어져. 라고 하면 그때는 기다리세요. 꺾였을 때는 바닥을 찍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22년으로 대입을 네, 해보게 네. 되면 2022년 4월인가 5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12월까지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면 집을 언제 사는 게 좋았냐면 2023년 초 1.3 대책 때 바닥 찍고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1분기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물론 2023년 1월에 사신 분들은 땡 잡았는데 그거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그건 그건 안 어렵죠. 되는 거니까 막상 떨어졌을 때는 충분히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집값이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가 7억 떨어졌다가 8억 정도 올라올 때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니까. 네, 아직은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달에 아마도 발표될 텐데 그날 또 뵐게요. 알겠습니다. 김희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